같이 뭐 한 7대3 뭐 한 미국 30% 정도 투자해놓고 뭐 나머지 70은 국내 주식 중에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미리 소팅해 놓은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은 한 15% 정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주식이라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본인이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면 지금 사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네네. 삼성전자가 그 세계 5셋 2위 기업인 엔코테크놀로지 인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파이어 래피드인가요? 그 CPU가 나오면서 네네. 그 DDR5가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 네네, 그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수하는 그런 뉴스 우선 자체하고 네네. 이런 CPU와 이런 뉴스들이 네네. 호재라고는 보시나요? 아니면은 너무 좀 무리하게 이런 시기에 인수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기에는 사실 인수하기 되게 좋죠. 아, 그래요? 아마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장 좋을 때 인수하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금이 짱이잖아요. 삼성이 한 110조에서 한 130조 왔다 갔다 현금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 네. 그러니까 인수하기는 굉장히 좋죠. 아마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한 10조 내외 정도로 뭐 인수가가 뭐 추정이 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네. 뭐 그래도 연간으로 뭐 캐시플로우가 그래도 한 1조 정도는 나오는 회사니까, 네, 1조 좀 안 되게 나오는 회사니까, 그 정도로 뭐 10조 정도는 베팅하기 좋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게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버 쪽은 올해도 성장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는데 그거는 이제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때문에 DDR5 교체 수요나 이런 부분, 그리고 5세대 SSD 쪽이나 이런 쪽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연초부터 챗 GPT라는, GPT라는, 뭐 여기 또 초거대 AI 쪽 이슈가 나니까, 그럼 이쪽으로 또 생각지 않은 투자 수요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거기에도 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램 엄청 들어가죠. 엄청 들어가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좋은 이유가, 뭐 물론 이제 뭐 코인 시장도 좀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지금 초거대 AI를 구현하면 서버 쪽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A100 같은 고급 칩을 써야 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H100인데요. 그러니까 H100이라는 AI GPU를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SK 하이닉스의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D램 덩어리가 들어가요. 그거를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은 구조거든요. 거기에 또 한미반도체가 그 가공 장비를 하이닉스 쪽에 납품하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뭐 이 HBM 이슈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호재는 호재죠. 엔비디아가 잘 될수록 SK 하이닉스의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요 수요가 AI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여기에 가공 장비를 납품하는 TSV 본딩이라는 장비인데, 거기에 또 한미반도체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네네. 그 SK랑 삼성전자가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랐었나요? 그때 수요가 넘치면서.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게 슈퍼 사이클이었죠. 그게 슈퍼 사이클이라고 네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슈퍼 사이클이었고, D램 쪽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60%. 네. 60%씩 나왔죠. 그러면 그 클라우드 혁명에 비견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AI 인공지능. 아직 뭐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생각지 않은 수요가 지금 공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해진 상황에서 생각지 않은 수요가 뭐 이슈가 되는 건 좋은 거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주요 수요처인 스마트폰이나 PC 쪽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그 모바일 AP 설계 인력 영입 네네. 이슈가 많았는데, 네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퀄컴 스냅드래곤에 밀리고 있는 네네. 이런 상황인데, 엑시노스의 그 네네. 약진을 인재 네네. 영입을 통해서 좀 네네. 기대해 볼 수는 있다고 보세요? 좀 이제 희망을 걸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엑시노스 설계를요, 삼성 그 반도체 사업부 쪽에서 했어요. 네. 시스템 LSI 쪽에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약간 어떤 그 AP 개발실 같은 경우는 무선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 쪽에서 새로 셋업이 됐거든요. 네. 거기 이제 개발실장이 최원준 부사장이라고, 이분이 퀄컴 출신이세요. 네, 퀄컴 출신이시고, 그 최원준 부사장 그 밑에 상무가 애플에서 그 A-바이오닉 칩 AP 설계하던 핵심 인력이거든요. 네. 그분이 또 상무로 오셨어요. 이번에 네,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AP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자사 스마트폰에, 자사 PC에, 자동차에 최적화된 칩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도 이제
갤럭시에 최적화된 AP를 내놓을 거다. 그래서 엑시노스의 어떤 약진이 기대가 되는 거고요. 이건 또 파운드리 산업하고도 직결이 돼요. 네.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15에서 17%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TSMC가 한 53% 정도, 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 물량의 절반 정도를 엑시노스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자기네들의 캡티브 마켓이 잘 돼야 되니까, 물론 이제 퀄컴이나 AMD나 엔비디아 물량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엑시노스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엑시노스 자체가 칩 경쟁력이 떨어지면 파운드리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선 사업부 쪽에서 이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엑시노스를 잘 만드는 게 파운드리 산업의 경쟁력하고도 별개의 이슈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죠. 네. 원래 주식쟁이들은 항상 낙관적이니까. 네. 그래도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스마트폰 사업에서 굉장히 좀 안이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무선 사업부 개발실장은요, 차기 사업부장으로 가는 코스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노태몬 사장 같은 경우도 사업부장인데 전에 그 개발실장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고동진 사장도 원래 그 부사장 시절에 개발실장을 했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퀄컴 출신의 외부 인력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향후 스마트폰 사업에서 AP가 이만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전사적인 영향을 뭔가 쏟아붓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 엑시노스가 네. 그 최근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이전에는 잘 돌아갔나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삼성의 그 엑시노스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시리즈는 자기들 설계해서 자기만 쓰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연합군 체제이기 때문에 퀄컴 스냅드래곤이 제일 좋은 칩이었고, 엑시노스도 스냅드래곤에 비견할 만했어요. 그게 한 2013년, 14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AP라는 게 그 CPU라는 그 IP 블록이 있고 GPU라는 IP 블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초창기에는 CPU 쪽은 엑시노스가 좀 더 낫고 GPU 쪽은 퀄컴 스냅드래곤이 좀 낫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ARM에다가 이 IP를 받아서 설계를 하지만 그거를 커스텀 최적화하는 거는 또 이제 그 AP 업체들의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다 보니까 약간 그 삼성의 CPU 커스텀 실력이 좀 떨어진 거일 수도 있고, ARM이 제공해주는 기본 CPU가 너무 좋아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스텀이 굳이 필요 없어졌다?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GPU가 좋은 스냅드래곤이 좀 더 유리해진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삼성이 실기를 한 게 그 CPU 커스텀 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게 몽구스라는 팀이었거든요. 미국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팀이었는데, 거기 핵심 인력들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던데 해체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또 CPU가 다시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EO의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또 다시 이걸 팀을 셋업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다시 데려오기 쉽지 않죠. 네. 아, 그런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이제 그런 CPU 쪽, 모바일 AP 쪽 외에도 그쪽은 이제 앞으로 더 개선이 필요하고 더 많은 거를 해내야 갖고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금 실적들이 안 좋고 영업이익도 많이 줄어들고 막 그런다. SK하이닉스는 적자 보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라고는 보세요? 일단 이제 시장에 깔려있는 재고들이 소진이 돼야지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면 재고가 깔려있으면 신규로 주문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안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덤핑으로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약간 올 상반기까지의 분위기일 것 같고, 하반기에는 아마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이제 다시 신규 주문이 나오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지금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걸 좀 보시는 거고, 1조 정도 되는 기업.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책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코로나 때 2021년 초에도 이 말이 많이 나와서 96,000원일 때도 많은 분들이 사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사이클이 뭐 그때 그 왔냐 안 왔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왔었어요.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그게 메모리 쪽으로 안 왔고 파운드리 쪽으로 왔죠. 그래서 TSMC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왜 삼성이 수혜를 못 받냐면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슈퍼사이클 그러면 다 메모리 이야기만 하잖아요. 과거 뭐 PC 시대 그리고 뭐 클라우드 시대, 뭐 스마트폰 시대.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공급 부족은 다 파운드리 쪽이었죠. 차량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TSMC 선단 공정에서 쇼티지가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나노, 5나노에서 완전 밀려버렸죠. 삼성이.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있던 퀄컴이 TSMC로 가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 슈퍼사이클을 온전히 누리려면 삼성이 그 선단 공정을 잘했어야 됐는데 못한 거죠. 그리고 설계도 못해가지고 엑시노스 GOS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엑시노스가 퀄컴 스냅드래곤 못지않게 잘 나왔었고 그리고 4나노, 5나노 공정이 TSMC하고 비견될 만큼 수율이 잘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왔겠죠. 네. 아, 그렇게 되는 거고. 네네. 그 슈퍼사이클을 왔는데 그 사이클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기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돌아온다 이 측면도 네네. 파운드리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메모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 코로나19 때쯤에 해서 이제 슈퍼사이클을 예측했던 거는,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중첩된다,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너무 못했고, 메모리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그때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DDR5나 이런 것들 막 준비를 해놨는데, 막 준비를 해놨잖아요? 근데 인텔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 슈퍼사이클이 와버린 거고, 자, 이번에는 뭐 이게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도 잘하고, 3나노 GAA도 잘하고, 그리고 메모리도 잘하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 사이클을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은 오는데 그 사이클을 타느냐 못 타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럼 그게 좀 빨리 온다고 하면 2025년, 2024년 뭐 2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5년부터 차량용 반도체 네, 그쪽 수요가 확 살아나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럼 차량 반도체 많이 쓰는데 그때하고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레벨 2죠. 근데 레벨 3가 되면 정말 바퀴 달린 미니 서버가 돼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만약에 한 자동차 대당 한 15GB 정도의 디램만 쓴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이 연간으로 한 9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만한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메모리 입장에서. 엄청난 시장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동차가 바퀴 달린 미니 서버가 되면 여기에는 서버나 클라우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업그레이드. 훨씬 더 좋아져야 돼요. 네. 데이터가 폭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딘가에 담아둬야 되잖아요. 클라우드에다가. 그러면 여기 또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리고 그 자동차하고 다른 디바이스 간의 커넥티비티, 연결성. 그러면 또 거기에 그냥 이제 길가에다 이제 미니 서버 하나씩 갖다 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죠. 집에서도 뭐 메타버스 접속하려면 지연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만큼 이 디바이스하고 통신 간에 지연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나 자동차는 그렇죠. 1, 2초의 지연에 따라서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연을 최대한 줄여주려면요. 주변에 미니 서버를 갖다 놔야 돼요. 그게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이에요. 그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폭증할 수밖에 없죠.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진짜 만약에 그런 차량용 반도체 디램이 많이 들어간다고 네.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엄청 이제 좋겠네요. 거기서 또 이제 그 AI에 최적화된 메모리를 누가 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지금은 메모리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었잖아요. 우리 CPU라는 거는 범용 반도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두뇌, AP라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맞춤형 반도체죠. 주문형 반도체로 바뀌었죠. 메모리도 점점 더, 아직까지 뭐 전체 시장이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지금은 메모리라는 커머디티인데, AI에 맞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엔비디아 H100에 맞는 HBM3라는 디램이 필요하듯이, 그 AI에 최적화된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겠죠. 네, 거기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런 그 최적화된 램을 만드는 거 TSMC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TSMC는 그 메모리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죠. 그럼 어떤 기업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손을 잡든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다 직접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면 시스템 반도체도 잘하고 메모리도 잘하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글로벌리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네. 근데 이건 잘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처럼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 인텔 같은 업체들하고 TSMC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얘들이 전체 조립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 부문, 주상복합에서 사람이 사는 아파트 부문만 하이닉스가 담당하고 나머지 부문은 이제 협력해서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이크론도 이제 그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스탠스죠. 네, 시스템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잘하니까. 네, 그렇죠.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특정 부분은 또 마이크론이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마이크론이 그냥 3위 메모리 사업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이크론도 굉장히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도. 네. 그러니까 거의 3사가 독점이죠. 과독점이잖아요. D램은 그렇죠. D램.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맞춤형 램이 네네. 필요한 시기가 나올 때는 네네. 그래도 3사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가져가면 훨씬 좋겠네요. 수요는 늘어나는 거니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후공정은 그 기존에는 후공정은 표준화돼 있으니까 후공정을 굳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상복합이 되면 이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되면 후공정을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메모리를 다 최적화해 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시장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게 직접 다 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협력을 해서 하는 게 잘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서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올라가면은 부가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컴퓨팅 파워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레벨 2는 그냥 이제 내가 그냥 엑셀러레이터 떼고 운전대 잠시 놓으면 얘가 알아서 이제 가주는 거잖아요. 레벨 3는 이제 커브도 지가 해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레벨 3가 되면 사고 책임이 제조사한테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그만큼 이제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그 부가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고 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조금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했다고 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부가 가치가 높아지고 마진율이 좋으니까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 기존의 레벨 2 수준에서는 컴퓨팅 파워가 별로 많이 필요 없으니까 MCU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걸 쓰죠. 또 다른 거구나. 네, 그거는 이제 분산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뭐 MCU가 뭐 200개, 300개 들어간다 그러는 거는 그 MCU라는 건요, 무슨 40나노, 50나노 수준의 굉장히 레거시 공정이에요. 심지어 뭐 8인치 웨이퍼에서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레벨 3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 이야기하는 모바일 AP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단 공정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칩이에요. 그래서 같은 차량용 반도체라고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칩의 수준이 완전 다른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반도체 누가 이렇게 강자가 될지 누가 그 패권을 쥐고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요. 그만큼 이게 너무 시장이 뭐 인공지능도 있고 차량용도 있고 막 맞춤형 여러 가지 나오면 정말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거에 투자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네네. 지금 사실 미국 그 반도체주들도 굉장히 쌉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싼 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주고요. 그래서 같이 뭐 한 7대3 뭐 한 그 미국 그 인덱스에다가 한 30% 정도 투자해 놓고 뭐 나머지 한 70은 국내 주식 중에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미리 소팅해 놓은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은 한 15% 정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또 뭐 시장 상황이라는 게 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본격적인 반등장이다라고 하기는 좀 미흡하잖아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항상 주식이라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본인이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면 지금 사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투자하시기 전에 이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대표님의 책을 읽고 다시 한번 검증하고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IT의 신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방송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참고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